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아침은 지독하게 투명했다. 수평선 너머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옥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몸을 바꾸며 모래사장을 핥았다. 해변 한쪽 커다란 무지개색 파라솔 아래 모인 사람들은 전형적인 한국의 제사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홍동백서도 정장을 차려입은 엄숙한 유족도 없었다. 대신 그들의 손에는 각자가 할머니 심시선을 기억하기 위해 가져온 기묘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할까? 엄마가 그랬잖아. 죽어서 닭고기나 나물 같은 거 차려놓으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밥상을 엎어버릴 거라고. 장녀 명예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손엔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낡은 돋보기 안경이 들려 있었다. 명예는 그것을 모래 위에 조심스레 놓았다. 안경알 너머로 하와이의 고운 모래알들이 돋보여 보였다. 세상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라던 시선의 가르침 같았다. 심시선. 그녀는 대한민국 문단과 예술계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었고 동시에 두 번의 결혼과 성이 다른 자식들을 둔 파격적인 어머니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독설가, 진보적 여성운동가 혹은 괴팍한 할머니라 불렀지만 여기 모인 가족들에게 그녀는 그저 장난기 많고 단단하며 때로는 지독하게 고독했던 한 여자였다. 둘째 아들 경아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하와이산 코나 커피 한 잔을 모래 위에 부었다. 진한 커피 향이 짠 바닷바람과 섞여 묘한 향기를 풍겼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인생은 쓰고 뜨겁지만 설탕 한 조각의 여유는 잊지 말라고요. 여기 설탕도 듬뿍 넣었습니다, 할머니. 손녀 화림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뷰파인더 속의 가족들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바다를 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웃고 있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화림은 할머니의 유품인 일기장 첫 장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다. 나는 내가 살아온 흔적이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내가 남긴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무릎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날의 제사는 파티에 가까웠다. 가족들은 시선이 생전에 좋아했던 훌라 춤곡을 틀어놓고 그녀가 겪었던 황당한 에피소드들을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웠다. 독일에서 나치 부역자로 오해받아 감옥에 갈 뻔했던 일, 한국으로 돌아와 보수적인 남성 문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던 통쾌한 일화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서늘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시선은 늘 강해 보였지만 그녀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시대의 무게를 가족들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기를 업고 글을 썼던 밤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능을 폄하당했던 수많은 시간들. 시선은 그 모든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식들이 걸어갈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았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명예가 바다를 향해 외쳤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고 우리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그 외침은 파도 소리에 묻혀 멀리 퍼져나갔다. 카우아이의 푸른 바다는 시선의 대답인 양 커다란 포마를 일으키며 가족들의 발목을 적셨다. 제사는 끝났지만 그들의 살 속에 박힌 시선의 조각들은 이제 막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제사상은 사라졌어도 자신들의 핏줄 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 속에 심시선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하늘엔 시선이 가장 좋아했던 보랏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하늘 위에서 보랏빛 물감을 쏟아부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다. 1950년대 말 서독의 뒤셀도르프는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내려앉은 거대한 잿빛 침묵과 같았다. 라인강의 물결은 낯빛으로 무겁게 일렁였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건축물들은 반쯤 허물어진 채 붉은 벽돌의 속살을 흉터처럼 드러내고 있었다. 그 낯설고 비릿한 공기 속에서 20살의 시선은 낡은 코트깃을 바짝 세운 채 화구통을 껴안고 서 있었다. 그녀가 들이마시는 숨마다 희뿌연 입김이 흩어졌다. 그것은 고국에서 가져온 마지막 온기가 타양의 냉기에 부딪혀 소멸해가는 과정이었다. 그녀가 한국을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도망이자 처절한 생존의 선택이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서울에서 여자가 붓을 들고
예술을 논하는 것은 사치이자 기만으로 치부되던 시대였다. 가서 서양 귀신들 그림이나 베껴오려고. 그럴 돈 있으면 동생들 등록금이나 보태라. 친척들의 비아냥거림은 송곳처럼 예리하게 심장을 찔렀다. 시선은 그 목소리들을 뒤로하고 부산항에서 화물선에 몸을 실었다. 주머니 속엔 단돈 몇 마르크와 어머니가 떠나기 전날 밤 몰래 손바닥에 쥐어준 낡은 은가락지 한 쌍뿐이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뒤셀도르프 예술아카데미의 복도는 지도카리만큼 길고 어두웠다. 높은 천장은 빛을 집어삼켰고 구두 굽소리는 빈 공간을 메우며 공허하게 공명했다. 시선은 그곳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자 유일한 이방인의 여자였다. 동료 학생들은 그녀를 마치 진열장 속의 정교한 도자기 인형처럼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혹은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유령처럼 지나쳤다. 화실 안은 짙은 테레비뉴 냄새와 오래된 목재의 퀴퀴한 향이 뒤섞여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시선의 캠퍼스는 늘 구석진 곳에 놓였다. 지도 교수인 마이어 박사는 돋보기 너머로 시선의 스케치를 훑어내리며 차갑게 뱉었다. 자네의 선은 너무 유약해. 동양인의 눈에는 서구적 논리와 원근법이 존재하지 않나? 감상적인 붓질로는 이 강철 같은 도시의 본질을 담을 수 없네. 여기선 그런 동양적 신비주의 따위는 통하지 않아. 돌아가서 다시 선 연습부터 하게. 시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세게 깨문 탓에 비릿한 피냄새가 입안을 감돌았다. 유약하다고?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 미군 부대의 잔반을 얻어먹으러 달리고 거리마다 널려있던 이름 모를 시신들 사이를 무표정하게 지나쳐온 내 손이 유약하다고. 그녀는 대답 대신 거친 붓을 들었다. 하지만 차가운 화실의 공기는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팔레트 위의 물감은 낮은 기온 탓에 금세 뻑뻑해졌고 섞이지 않는 색깔들은 시선의 마음처럼 겉돌았다. 고독이라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가슴 정중앙에 박혀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을 유발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오후였다. 창밖으론 솜털 같은 눈송이가 라인강 위로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시선은 화실 구석에서 묵묵히 거대한 돌덩이를 쪼고 있던 청년 마티아스를 발견했다. 그는 징과 망치를 휘두르는 대신 거친 돌결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마티아스는 시선에게 먼저 말을 건넨 최초의 독일인이었다. 독일의 겨울은 사람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지. 하지만 시선, 그 추위를 견뎌야만 비로소 진짜 색이 나오는 법이야. 돌 속에 갇힌 형체가 정소리를 기다리듯 말이야. 마티아스는 서투른 영어에 독일어 억양을 섞어 위로를 건네며 주머니에서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이 담긴 보온병을 내밀었다. 그 작은 증기가 시선에 꽁꽁 얼어붙은 안경알을 하얗게 가렸다. 그 찰나의 온기는 시선의 방어기제를 무너뜨렸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예술과 고독, 그리고 각자가 겪은 전쟁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티아스는 패전국의 청년으로서 짊어진 죄책감을 고백했고, 시선은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며 사라진 자신의 고향과 한국의 능선들을 그려보였다. 그 만남 이후 시선의 그림은 기이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양의 원근법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았다. 캠퍼스 위에는 뒤셀도르프의 잿빛 풍경이 깔렸지만 그 틈새를 뚫고 한국의 진달래를 닮은 강렬한 보랏빛과 동해의 시린 청색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일종의 선언이었다. 나를 규정하려는 당신들의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심시선이라는 존재의 명백한 반항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색이지? 지독하게 무질서하면서도 압도적이군. 독설가 마이어 교수가 시선의 새로운 작품 앞에 멈춰섰다. 캠퍼스 위에는 독일의 차가운 겨울숲 사이로 이름 모를 꽃들이 기괴할 정도로 화려하게 피어나 있었다. 시선은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으로 교수를 응시했다. 이건 제 혈관 속에서 흐르는 색입니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원근법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제가 살아남아 이곳까지 걸어온 거리감이죠. 유약한 선이 아니라 꺾이지 않으려다 보니 생겨난 굴곡입니다. 화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당겨진 현악기 줄처럼 떨렸다. 학생들은 경악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으나 시선의 심장은 오히려 고요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예술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도살인 괴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길들이는 투쟁이라는 것을. 시선은 마티아스의 손을 잡고 라인 강변을 걸었다. 쏟아지는 눈송이가 그녀의 속눈썹 위로 내려앉아 차가운 눈물처럼 녹아내렸다. 그녀는 강 저편의 어둠을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의조렸다. 나는 여기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을 이 잿빛 도시의 모든 벽에 문신처럼 새기고 말겠어. 아무도 나를 유약하다고 부르지 못하게. 그것은 훗날 대한민국 문단을 호령하고 예술계의 거인이 될 심시선의 위대한 서막이었다. 독일의 겨울은 여전히 시렸으나 시선의 화폭 속에서는 이미 뜨거운 봄의 용암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청춘은 그렇게 짙은 물감 냄새와 고독을 자양분 삼아 비로소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1970년대 초 김포공항에 내려선 시선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연탄. 가스 냄새와 습기 머금은 흙먼지였다. 독일의 뒤셀도르프가 차가운 금속성의 회색이었다면 서울은 눅눅한 황빛 회색이었다. 귀국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의 꽃다발이 아니었다. 계집애가 서약물 좀 먹더니 눈동자가 건방져졌다는 친척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이제 그만 나돌아다니고 살림이나 배우라는 사회의 무언의 압력이 시선의 발등을 무겁게 짓눌렀다. 시선은 종로 삼청동 끝자락 천장이 나자 고개를 숙여야만 겨우 들어설 수 있는 낡은 적산가옥 2층에 자리를 잡았다. 비가 오면 벽지가 들뜨고 밤마다 쥐들이 천장을 갈가대는 그 좁은 방에서 시선은 독일에서 가져온 묵직한 수동 타자기를 책상 중앙에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다. 여자를 오직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어머니로만 규정하려는 세상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타격하기 위해 선택한 단 하나의 무기였다. 타자기는 차가운 무쇠의 질감을 띠고 시선을 노려보았다. 시선이 조심스레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리면 손끝으로 전해지는 금속의 서늘함이 심장까지 전달되었다. 그녀가 탁 하고 첫 자판을 두드리는 순간 날카로운 금속음이 방 안의 눅눅한 정적을 찢어발겼다. 그것은 행군하는 군화 소리 같기도 했고 단단한 절벽을 깨트리는 정소리 같기도 했다. 시선은 그 불규칙한 리듬 속에 독일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의 서러움과 고국에서 마주한 성차별의 분노를 한 글자씩 박아 넣었다. 당시 한국 문단은 이른바 선생님이라 불리는 남성 문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하고 거만한 성벽이었다. 그들은 다방의 눅눅한 소파에 앉아 줄담배를 피우며 민족과 허물을 논했지만 그들의 문학 속에서 여성은 남자의 고뇌를 보듬는 장식품이거나 비극적인 연애의 소모품일 뿐이었다. 시선이 처음으로 발표한 평론이 문단의 논란이 되었을 때 한올로 시인은 그녀를 불러다 놓고 껄껄 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심량 글이 제법 칼칼하긴 한데 말이야. 여자 글자치고는 너무 뼈가 도드라져. 좀 더 부드럽고 수줍은 맛이 있어야 독자들이 아, 과연 여류 작가구나 하고 좋아하지 않겠나? 그 서양식 자만심 좀 내려놓고 우리네 정서를 좀 배우게. 시선은 그 면전에서 찻잔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찻잔 속의 검고 진한 액체를 가만히 응시하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독일의 겨울 바다보다 더 시린 빛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문학에 성별이 있다면 제 글은 아마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보다 더 굵고 거친 목소리를 낼 겁니다. 부드러운 글은 이미 시중에 넘쳐나서 썩어가고 있으니 저는 이날 선 문장으로 당신들의 안일한 정신을 좀 긁어드려야겠습니다. 여류라는 말은 강물에나 던져버리시죠. 저는 그냥 작가 심시선이니까요. 그날 이후 시선은 문단의 공공연한 왕따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고립을 즐기기까지 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독일어 서적들을 번역하며 입안이 헐 정도로 고단한 노동을 견뎠고 아이들이 잠든 심야에야 비로소 자신의 글을 썼다. 거실에 불을 끄고 낡은 스탠드 하나에 의지한 채 타자기를 두드리는 시선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자판을 내리치는 팔꿈치의 각도는 단호했다. 타자기 사이에 끼워진 먹지는 시선의 인생 그 자체였다. 한 번 누를 때마다 검은 자국이 남고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종이 뒷면까지 시커멓게 베어들었다.
시선은 자신의 치욕과 가난 그리고 여자로서 겪는 육체적 피로를 그 먹지 위에 가차없이 투사했다. 그녀의 문장은 우아한 수사를 거부했다. 대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고 날이 서 있어 읽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베어버렸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은 늘 북적였고 가사 노동은 썰물처럼 밀려왔다. 다시 밀려오는 파도 같았다. 시선은 한 손으로는 국자를 저어 국을 끓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고의 교정지를 읽었다. 그녀에게 부엌은 또 다른 전쟁터였고 식탁은 곧 지필실이었다. 남성 작가들이 고요한 서재에서 영감을 기다리며 차를 마실 때 시선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도마 위의 칼질 소리, 빨래터의 방망이질 소리 사이에서 생존의 문장을 처절하게 길어 올렸다. 엄마, 왜 밤마다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 잠을 못 자겠어. 잠에서 깬 어린 명예가 눈을 비비며 다가오면 시선은 아이의 머리카락 속에 밴 땀 냄새를 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건 엄마가 세상의 벽을 두드리는 소리야. 명혜야, 이 소리가 멈추지 않아야 너희가 나중에 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단다. 엄마의 손가락 끝이 뭉개지더라도 이 소리는 계속되어야 해. 시선의 타자기 소리는 점차 종로의 어둠을 뚫고 담장을 넘어 번져나갔다. 그녀의 글에 숨죽여 열광하는 젊은 여성 독자들이 늘어났고 심시선의 문장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얼음물 같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심량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심시선 선생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가 뱉는 날카로운 독설은 시대의 비겁함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시선의 타자기는 살아남았다. 자판의 글자들은 시선의 손가락 끝에 닿아 반들반들하게 달아있었고 특히 니은과 리을 자판은 유독 움푹 파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세상을 향해 권리를 주장해왔다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였다. 비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밤 시선은 창문을 열어젖혔다. 습한 공기가 방 안의 종이 냄새와 섞여 묘한 향기를 풍겼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타자기를 두드렸다. 먹지의 진한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독일에서 가져온 것은 화구통이 아니라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내고야 많은 시선의 의지였다는 것을. 그녀의 중년은 그렇게 탁탁 끊어지는 타자기 소리와 함께 잿빛 세상에 가장 선명하고 고집스러운 보랏빛 문장을 새겨넣으며 깊어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여성 문학의 가장 뜨겁고도 시린 심장은 그 낡은 적산가옥 2층에서 그렇게 매일 밤 고동치고 있었다. 화림은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숨을 참았다. 렌즈의 초점링을 천천히 돌리자 할머니 심시선의 왼쪽 뺨에 자리 잡은 커다란 검버섯 하나가 선명하게 맺혔다. 그것은 단순히 노화의 흔적이 아니었다. 뒤셀도르프의 잿빛 눈바람과 종로 적산가옥의 매캐한 연탄가스, 그리고 수만 장의 원고지를 넘기며 쌓아온 세월의 퇴적물 같았다. 화림은 그 검버섯이 마치 지도상의 이름 모를 섬처럼 느껴졌다. 할머니가 평생을 항해하며 도달하고 싶었던 혹은 끝내 탈출하지 못했던 고독의 섬말이다. 할머니, 고개 조금만 왼쪽으로요. 빛이 너무 강해요. 화림의 낮은 목소리에 시선은 창밖을 보던 고개를 느릿하게 돌렸다. 시선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으나 그 안에는 70년의 풍파를 겪어낸 사람 특유의 탁함이 옅게 깔려 있었다. 그것은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소용돌이치는 물빛과 닮아 있었다. 시선은 화림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대신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화림아, 카메라 렌즈는 정직하다지만 가끔은 너무 잔인하기도 해. 내 주름 하나하나가 다 내 기록이 되겠구나.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심시선도 늙었네라고 말하겠지? 시선의 목소리는 갈라진 가을 낙엽 소리 같았다. 화림은 대답 대신 셔터를 눌렀다. 찰칵하는 경쾌한 기계음이 고요한 거실의 정적을 깼다. 시선은 그 소리가 마치 예전 자신의 타자기 소리 같다고 생각했는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화림은 할머니의 서재 구석구석을 렌즈에 담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수동 타자기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잉크가 말라붙은 만년필 몇 자루가 꽂혀 있었다.
책장에는 독일어로 된 철학 서적들과 누렇게 변색된 시선의 초기 소설집들이 빼곡했다. 화림은 책 등에 쌓인 먼지조차 할머니의 문장들이 뿜어내는 숨결처럼 느껴져 렌즈를 가까이 들이댔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쓰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도요. 화림의 질문에 시선은 창가로 시선을 옮겼다. 창밖엔 보라색 라일락 꽃잎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시선은 마른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문장을 붙잡으려는 손짓 같았다. 화림아, 내가 쓰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단다.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입을 닫으면 내 자식들은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을 거야. 나는 내 아이들이 심시선의 딸, 심시선의 아들로 불리는 걸 원치 않았어. 그저 당당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지. 그래서 나는 붓 대신 칼을 휘두르듯 타자기를 쳤던 거야. 시선의 눈가에 고인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햇살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다. 화림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렌즈 속의 시선은 거장 작가가 아닌 평생을 사랑하고 투쟁하며 늙어버린 한 명의 고독한 여성이었다. 화림은 줌 렌즈를 당겨 할머니의 손을 확대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뒤틀린 손가락,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 자국처럼 남은 검은 반점들. 그 손은 뒤셀도르프 화실에서 얼어붙은 물감을 녹이던 손이었고 아이들의 기저귀를 빨며 밤새 원고를 쓰던 손이었다. 화림은 그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젊고 매끄러운 손을 가만히 얹었다. 할머니, 제가 찍은 이 사진들이 나중에 할머니를 대신해서 말해줄 거예요. 심시선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싸웠는지요. 시선은 화림의 손을 맞잡았다. 시선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은 화림의 심장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것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여성들의 단단한 연대이자 시선이 평생을 걸어온 길에 대한 묵직한 긍정이었다.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오후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실루엣을 하나로 묶었다. 화림의 카메라는 이제 피사체를 넘어 할머니의 영혼 속으로 깊숙이 침잠하고 있었다. 이 기록의 순간들은 훗날 화림이 세상에 모진 풍파에 흔들릴 때마다 꺼내볼 가장 단단한 유산이 될 것이었다. 보랏빛 노을이 서재 안으로 깊숙이 밀려들어왔다. 시선은 화림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나직하게 흥얼거렸다. 독일의 겨울거리에서 들었던 이름 모를 노래인지 혹은 한국의 어느 포구에서 들었던 만선의 노래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선율은 화림의 뷰파인더 속에 담긴 할머니의 주름만큼이나 깊고 그윽했다. 심시선의 49제가 지난 뒤 평창동 저택의 거실은 기묘한 정막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어머니의 불호령이나 타자기 소리가 빈틈없이 메웠을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먼지 섞인 햇살만이 대리석 바닥 위를 무심하게 굴러다녔다. 식탁 둘레에는 성이 제각각인 세 남매가 모여 앉았다. 첫째 명혜는 이씨였고 둘째 경아는 박씨였으며 막내 지수는 심씨였다. 명혜는 어머니가 쓰던 찻잔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굴렸다. 찻잔 테두리에는 지워지지 않은 옅은 립스틱 자국이 화석처럼 남았다. 시선은 죽기 직전까지도 외출할 때면 짙은 보랏빛 립스틱을 고집했다. 엄마는 참 이기적이었어. 자기 이름 석자 지키겠다고 우리 성을 다 갈라놓았잖아. 학교 갈 때마다 설명하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알기나 했을까. 명혜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녀는 시선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독일에서 돌아온 시선이 채 정착하기도 전에 맺었던 짧은 인연의 결과물. 명혜에게 어머니는 늘 글을 쓰는 뒷모습으로 기억되었다. 부엌대기로 살기를 거부했던 시선 덕분에 명혜는 스스로 도시락을 싸고 양말을 깁는 법을 일찍 배웠다. 경아는 말없이 안경을 닦았다. 그는 시선의 두 번째 남편 오너였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박 교수의 아들이었다. 경아에게 시선은 지독하게 강한 여자였지만 가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자고 있는 자신의 발등에 얼굴을 묻고 울던 약한 여자이기도 했다. 누나, 그래도 엄마 덕분에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살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엄마가 우리 성을 통일시키지 않은 건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길 바랐기 때문일 거야. 막내 지수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시선이 60이 다 된 나이에 입양한 아이였다.
지수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시선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훈장이나 원고, 뭉치가 아닌 낡은 가계부와 아이들의 어린 시절 낙서가 적힌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엄마 가계부 좀 봐. 1985년 3월 12일 명예운동화 3,000원. 경아 참고서 2,000원. 밑에는 작게 써놨어. 오늘 원고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일은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고기 반찬을 먹였다. 라고. 세 남매의 시선이 가계부의 노란 종이 위로 모여들었다. 시선은 문단에서는 서슬퍼런 독설가였지만 집안에서는 원고료 한 푼에 벌벌 떨며 자식들의 입에 들어갈 고기를 걱정하던 평범한, 아니 지독하게 절박한 가장이었다. 명혜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은비녀를 꺼내 머리에 꽂아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시선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성은 달랐고 아버지는 제각각이었으며 살아온 궤적도 판이했다. 하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는 심시선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강인한 생명력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에게 돈을 남기지 않았어. 대신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뿌리 뽑히지 않을 고집을 남겼지. 명혜의 눈가에 비로소 따뜻한 물기가 어렸다. 세 남매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 단단한 손톱. 그것은 시선이 뒤셀도르프의 추위를 견디며 붓을 쥐었던 그 손의 형상이었다. 뒤섞인 혈육의 무늬는 불협화음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지휘자가 완성한 가장 장엄한 교향곡이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하나둘 불이 켜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세 남매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타자기로 찍어낸 수많은 문장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평창동 저택의 서재는 주인 잃은 고요함이 내려앉아 지독하게 무거웠다. 창틀 사이로 스며든 미세한 먼지들이 오후의 역광을 받아 금가루처럼 허공을 유영하고 있었다. 막내 지수는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오크통, 무늬의 책상 아래 발받침대 뒤편에 숨겨져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할머니의 화려한 저서들처럼 양장본으로 꾸며진 것도 누군가의 추천사가 화려하게 박힌 것도 아니었다. 빛바랜 광목천으로 꼼꼼하게 감싸인 손때 묻은 가죽 수첩이었다. 이게 뭐야? 할머니 유품 정리할 때 이건 못 봤는데.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명혜와 경아가 지수의 부름에 서재로 들어왔다. 세 사람의 시선이 지수의 손에 들린 수첩으로 모여들었다. 수첩의 가죽은 오랜 세월 주인의 손바닥 온기에 길들여져 반들반들하게 달아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잉크가 튄 자국이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광목천을 벗겨내자 매캐한 종이 냄새와 함께 옅은 라벤더 향수가 뒤섞인 할머니 특유의 채취가 훅 끼쳐왔다. 수첩의 첫 장을 넘기자 평소의 서슬퍼런 필체와는 사뭇 다른 힘없고 가느다란 손글씨가 나타났다. 1962년 가을. 뒤셀도르프를 떠나며 나는 오늘 내가 사랑했던 그림들을 모두 불태웠다. 사람들은 내가 당당하게 귀국하는 줄 알겠지만 사실 나는 폐잔병처럼 쫓겨가는 중이다. 마티아스와의 이별보다 더 아픈 것은 내 안의 보랏빛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는 감각이다. 서울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누구의 딸 혹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 질식해 죽겠지. 무섭다. 차라리 라인강의 얼음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덜 외롭지 않을까. 명혜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기억하는 어머니 심시선은 단 한 번도 무섭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는 철의 여인이었다. 가부장제의 견고한 성벽 앞에서 타자기를 기관총처럼 휘두르던 그 당당함. 이면에 이토록 축축하고 나약한 슬픔이 고여 있었다니. 명혜는 수첩을 넘기는 지수의 손을 가만히 멈춰 세웠다. 잠깐만. 엄마가 이런 글을 썼다고. 우리가 알던 그 심시선이 맞아? 경아 역시 충격에 빠진 듯 안경알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문장을 쫓았다. 다음 장에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첫 아이 명혜를 낳고 기르며 썼던 기록들이 이어졌다. 1968년 여름. 종로. 명혜가 열병을 앓는다. 약을 살 돈이 없어 밤새 아이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리며 나는 신을 저주했다. 예술? 문학?
배고픈 아이의 울음소리 앞에서는 그저 사치스러운 배설물일 뿐이다. 오늘 낮에 원로 작가라는 작자가 내 원고를 읽고 계집애의 넋두리라며 비웃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그자의 심장에 만년필을 꽂는 상상을 했다. 명혜야, 미안하다. 내 엄마가 이토록 비겁하고 가난해서. 문장 하나하나가 송곳이 되어 자식들의 가슴을 찔렀다. 지수는 수첩 끝자락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뒤셀도르프의 어느 화실,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젊은 시선이 캠퍼스 앞에서 붓을 쥔 채 카메라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증오와 열망, 그리고 깊은 고독이 뒤섞인 기묘한 광채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자신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자주 무너졌는지. 지수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시선은 자식들에게 강인한 뿌리가 되어주기 위해 자신의 상처받은 속살을 침묵이라는 두꺼운 껍질 속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세상에 내놓은 그날. 선 문장들은 사실 자신의 나약함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였음을 자식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수첩의 마지막 장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의 기록이었다. 이제 곧 파도가 밀려오겠지. 나는 하와이의 그 푸른 물결 아래로 내 모든 고통을 던지고 싶다. 아이들아, 너희는 내가 남긴 강한 문장들만 기억해라. 내가 흘린 눈물은 이 낡은 수첩과 함께 묻어버려라. 너희가 나처럼 흔들릴 때 내 일기가 아닌 내 당당했던 뒷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명혜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낡은 종이의 질감이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다. 사라진 일기장은 할머니의 치부가 아니라 그녀가 완성한 마지막 예술 작품이었다.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나약했기에 비로소 가장 위대해질 수 있었던 한 여성의 진짜 얼굴. 창밖의 보랏빛 라일락 향기가 서재 안으로 더욱 짙게 스며들었다. 세 남매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할머니가 숨겨두었던 그 아픈 문장들을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다. 그것은 대를 이어 전해질 가장 아프고도 따뜻한 전언이었다. 심시선의 부고가 세상에 전해진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그녀를 향한 문단의 시샘 섞인 혀들은 쉬이 잦아들지 않았다. 종로의 한 낡은 문학관 강당, 할머니의 회고전이 열리기로. 한날 아침은 유독 낮게 가라앉은 먹구름이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습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더미에서 피어오르는 묵은 향이 뒤섞여 사람들의 폐부를 찔렀다. 전시실 중앙 시선이 평생 사용했던 타자기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시선과 동시대에 활동하며 그녀를 여류 작가라는 틀에 가두고 사사건건 비아냥거렸던 평론가 권 노인이었다. 그는 시선이 죽어서도 자신의 권위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이 못마땅한 듯 돋보기 너머로 타자기의 낡은 자판을 냉소적으로 훑어내렸다. 이 고철덩어리가 무슨 대단한 유물이라도 되는 양. 심시선의 문장은 결국 피해의식의 산물이었지. 정통 문학의 품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그 칼칼한 성질머리가 여기까지 묻어있구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다. 곁에 서 있던 명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명혜는 할머니가 생전에 권 노인의 혹평을 읽고 밤새도록 타자기를 거칠게 두드리던 뒷모습을 기억했다. 그때 시선의 어깨는 분노로 들썩였지만 결코 뒤돌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시선은 오직 문장으로 그 비겁한 권위를 타격했을 뿐이었다. 명혜는 천천히 권 노인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호했다. 명혜의 눈동자엔 할머니가 뒤셀도르프의 추위를 견디며 품었던 그 시린 보랏빛 안광이 서려 있었다. 권 선생님 여전하시네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뒤에서만 수군거리시더니 이제 대답할 수 없는 분 앞에서까지 그 낡은 잣대를 들이대시는군요. 권 노인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딸내미가 어머니를 닮아 입술이 매섭구먼. 내가 틀린 말 했나? 문학이란 자고로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를 담아야지 사적인 울분을 활자로 배설하는 게 아니란 말일세. 그 순간 서재 구석에서 시선의 일기장을 정리하던 화림이 다가왔다.
화림의 손에는 카메라 대신 할머니가 생전에 권 노인에게 보내려다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위에는 비겁한 문장가에게라는 시선 특유의 힘있는 필체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이 편지를 왜 안 보내셨는지 아세요? 화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별인 칼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꺼내 권 노인의 면전에 펼쳐 보였다. 당신이 내 글을 피해의식이라 부를 때 나는 그 피해의 현장에서 피 흘리는 여인들의 이름을 받아 적고 있었소. 당신이 품격을 논하며 다방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밥솥에 김이 서린 안경을 닦으며 시대의 진실을 타격했소. 당신을 용서하는 건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 같은 자를 미워하는데 내 귀한 잉크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부디 그 좁은 성벽 안에서 늙어 죽으시오. 권 노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를 짓누르는 듯 했다. 그는 할머니의 문장 앞에 서면 늘 작아지던 자신의 근원적인 열등감을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명예는 권 노인의 일그러진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마지막 하와이 바다를 보며 지었던 모든 고통을 파도에 씻어보낸 자의 관용이었다. 선생님, 이제 그만 무거운 지팡이를 내려놓으세요.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가둔 그 좁은 세상이 안쓰러우셨을 뿐이죠.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니까요. 전시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투명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그 빛은 시선의 타작이 자판 위에 머물며 달아 없어진 니은과 리을 자판을 눈부시게 비추었다. 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강당을 빠져나갔다. 화림은 그 뒷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의 타자기 옆에 놓인 보라색 라일락 한 송이를 프레임 가득 채웠다. 잉크에 섞였던 독설은 공중으로 휘발되고 오직 남겨진 자들의 단단한 용서만이 전시장 안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다. 파도는 바다 너머로 모든 찌꺼기를 쓸어가고 모래사장엔 비로소 깨끗하고 단단한 발자국만이 남았다. 심시선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그녀의 후손들은 이제 비난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대화는 굴곡진 과거를 씻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정화의 의식이었다. 카우아이의 해변을 적시던 옥색 파도가 흰 거품을 내며 가족들의 발뒤꿈치를 간지럽혔다. 제사가 끝나고 해가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침잠한 뒤에도 명예와 경아, 지수, 그리고 화림은 한참 동안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보랏빛 노을은 이제 짙은 군청색 밤하늘에 자리를 내주었고 그 위로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박혔다. 명예는 모래 위에 놓아두었던 어머니의 돋보기 안경을 집어들었다. 안경다리에 낀 미세한 모래알을 입으로 후 불어내자 달빛을 받은 렌즈가 반짝이며 명예의 눈동자를 비추었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자신의 빛이 가려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어머니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식들이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던 등대였음을. 나 서울 돌아가면 다시 붓을 잡으려고. 엄마가 뒤셀도르프에서 그렸던 그 미친 듯한 보라색, 나도 내 식대로 그려보고 싶어졌어. 명예의 고백에 경아가 넉살 좋게 웃으며 커피 보온병을 흔들었다. 누나, 그럼 나는 엄마 전집을 다시 편집해 볼게. 우리가 발견한 그 일기장 문구들도 넣어서 강철 같던 심시선 말고 울보 심시선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지. 그게 엄마가 원했던 솔직함 아닐까? 막내 지수는 할머니의 성심을 쓴다는 것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심지수 세 글자를 꾹꾹 눌렀었다. 밀려오는 파도가 글자를 지워버렸지만 지수는 웃었다. 이름은 종이나 모래 위에 남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 속에 남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이다. 화림은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뷰파인더 속에 담긴 가족들의 뒷모습은 각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깨는 이상하리만큼 단단하게 맞물려 있었다. 화림은 할머니의 낡은 타자기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탁탁 타닥. 그것은 멈춘 과거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려 퍼지는 미래의 박자였다. 할머니, 우리는 이제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갇혀있지는 않을게요. 화림의 나직한 독백은 밤바람을 타고 수평선 너머로 날아갔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의 일상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라졌다. 명예의 화실에는 다시금 짙은 유화 물감 냄새가 진동했고 경아의 편집실 책상 위엔 시선의 원고지들이 산처럼 쌓였다. 지수는 할머니가 못다한 사회 활동을 이어받아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으며 화림은 시선의 삶을 추적한 사진전을 열어 대성황을 이뤘다. 그들의 성씨는 여전히 제각각이었고 살아가는 방식도 판이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설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누군가 어머니 성이 왜 달라요? 혹은 가족 구성이 특이하네요 라고 물을 때면 그들은 시선이 가르쳐준 가장 우아하고도 단호한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심시선이라는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거든요. 뿌리는 하나지만 꽃은 각자 예쁘게 피우기로 했죠. 심시선이 평생을 걸쳐 타자기로 찍어낸 수만 장의 문장들은 이제 후손들의 입술을 통해 살아있는 언어가 되었다. 그녀가 독일의 추위 속에서 견뎌낸 고독과 한국의 편견 속에서 휘둘렀던 펜촉은 이제 자식들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가 되었다. 서울의 어느 보랏빛 노을이 지는 저녁, 명예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았다. 멀리서 환청처럼 들려오는 경쾌한 타자기 소리. 그것은 심시선이 세상의 벽을 두드리던 소리이자 이제는 후손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 소리였다. 우리는 모두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당당히 걸어간다. 심시선이라는 위대한 서사시는 마침표가 찍힌 것이 아니라 수많은 쉼표를 지나 다음 세대의 문장으로 찬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